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오 준. 입니다. 저희가 지난 4달 정도 동안 저희의 첫 도전으로 바이크 타기에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발인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이크 탈 때 알아두면 좋을, 저희가 직접 겪었던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크 타기 전과 바이크 사는 과정을 이제 상편으로 묶어봤고, 바이크 탈 때 주의하면 좋을 점, 좋은 점들을 정리한 하편으로 나눠서 컨텐츠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학원이나 유튜브에서만 딱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지난 4달 동안 직접 까져가면서 배웠던 것들을 소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바이크 타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바이크 타기 전에는 가장 먼저 이제 마주하실 게 아마 면허이실 거예요. 일단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면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원동기 면허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종 소형 면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동기 면허는 쉽게 말하면은 배달할 때 타는 스쿠터들의 종류들이 대부분 원동기 면허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집 아저씨들이 네, 많이 맞아요. 타고 다니는 친구. 뭐 보통 뭐 시티백, 뭐 PCX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스쿠터들이 대부분 원동기 면허만으로도 탈 수 있고, 여기서 그럼 이종 소형은 뭐가 다르냐? 이종수형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죠? 큰 바이크를 탈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대형 바이크를 탈 수 있고, 이제 이걸 CC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125cc 이상의 바이크들을 탈 수 있어요. 아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트라이엄프, BMW 같은 바이크들을 타고 싶으실 텐데,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바이크들이 다 이 이종 소형 면허를 따야만 탈 수 있는 바이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면허의 종류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아마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볼 게 그러면 이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네? 에서 아마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이종 소형 면허를 따기 전에 법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종 소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 대형 바이크를 탈 줄 알고 그걸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 너무한 것 같아. 네.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약간 뭔가 경력이 없는데 이제 신입인데 경력을 쌓고 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일단 여기서 하나의 또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저희가 선택했었던 연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렌탈샵에 갔었던 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서 이종 그 125cc 이하의 수동 바이크를 빌렸었고, 매뉴얼 바이크. 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종 보통이 수동 바이크가 안 된다고 해서, 기어 조작하는 바이크가 안 된대서 저는 PCX 그 스쿠터를 빌려서 둘이 같이 좀 연습을 해봤어요. 한 하루 정도 동안. 그때 네. 많은 기억들이 그때 스쳐 지나가네요. 네. 시동 꺼먹고. 정말 당황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의 뭐 시동을 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네. 나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 나. 거기서는 약간 종류별로 많이 골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약간 그 면허 시험 보기 전에 감을 살릴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125cc와 250cc인데 좀 극명하게 다른 게 무게부터 차이가 나니까 약간 감만 살아가지고 좀 안 된다. 이게 사실 무게가 진짜 크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렌탈샵에서 연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네, 일단 그래도 저희가 하루 렌탈샵에서 빌리고 나서 그때 한 하루에 바이크 하나당 한 8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한번 빌려서 타봤는데, 근데 되게 그래도 그게 좀 연습하는 감을 익히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대로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연습장? 사설 연습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 이게 사장님께 들어보니 전국에 몇 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이종소형 바이크 그 면허 따기 위해서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런 음지에 있는 사설 연습장들이 조금 있는데, 그 사설 연습장에서 또 저희가 실제 이종소형 그 면허 딸 때 타는 미라주라는 대형 바이크, 그 125cc가 넘는 바이크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조금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좋댔다.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너무 무겁더라. 스쿠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고, 일단 이게 꺾지를 못해요. 이게 저희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종소형의 그 코스를 처음으로 알게 됐었는데, 그때 이 굴절 코스가 얼마나 사람 잡는 코스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이브했다. 나이브했어요. 너무 순진했어. 이게 이대로 시험을 못 볼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사설 연습장에 갔지만 거기서 한 번 또 좌절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사설 연습장도 제가 생각할 때 비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한 번 갈 때 한 9만 원 정도인가 맞아요. 것 같은데. 근데 절대 그게 한 번에 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막 워낙 뭐 신체 뭐 너무 막 잘 맞아. 발달되고 그럴 수 있지. 원체 뭐 바이크를 그냥 바이크 타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럼 뭐 한 번 하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막 이렇게 다음에 또 오라고 쿠폰도 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벌써 한 15만 원, 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그 렌탈샵에서 빌려서 바이크 렌탈을 해서 좀 그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사설 연습장에 가서도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거의 그러면 합쳐서 한 20만 원 쓴 거죠, 거의. 그쵸. 20만 원 쓴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면허를 따러 가봤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면허를 따봐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국가 면허 시험장에 딱 가봤습니다. 이게 참고로 원동기 면허 소지자랑 네. 이제 이종 보통 소지자는 이제 별도의 그런 이론 교육 없이 이제 바로 10,000원만 내면 이종 수형 그 면허에 응시할 수 있어요. 기능 그래서, 시험을 볼 수 네, 있죠. 기능 시험을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강서, 뭐 도봉, 뭐 서부 뭐 다 가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시험이 되게 며칠 없어요. 매일 하는 곳도 있고 매일 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근데 저희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제 어떻게 됐죠?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망했죠. 광탈하고 나왔죠. 네. 이게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이 이종 수형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국가고시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거의 막 댓글에 크크크. 어. 원래 뭐 90%가 떨어지는 네. 시험이에요, 막 이러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봐요. 근데 처음에 딱 이제 가는데 1시간, 기다리는데 30분 해서 딱 해서 딱 시험을 보면은 정확히 한 15초 만에 떨어지거든요. 네, 15초 만에 떨어지고 이제 근데 왠지 다음에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바이크가 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헛된 희망을 갖고 또 한 번 가요. 그래서 난 이번에 되겠지 하고서는 두 번째 가는데 이제 두 번째도 15초 만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준과 저 둘 다 각각 2번씩 이제 면허 시험을 봤었는데 네, 원래는 저희가 딱 3번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3번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딱 두 번째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현타가 시게 왔죠. 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학원에 가야겠다. 학원은 주말에도 하잖아. 그 주말에도 하고 그리고 학원은 사실 거의 합격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돈은 들지만 그래서 학원비가 한 40몇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이 비용을 생각을 하거나 시간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학원 가자. 맞아. 그래서 저희는 2번 시도 후에 그냥 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학원을 가길 잘했다. 잘했다.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빨리 딸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운전면허 학원을 가시기로 결심한 분들을 위한 또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일단 그 원동기가 일단 학원에 가는 케이스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종소형 면허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이종소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종보통 혹은 일종보통 소지자가 그 면허 이종소형 면허를 따라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금액대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이제 다 합쳐서 한 40만 원 중후반 정도대 금액이고, 그리고 원동기 소지자가 제일 싸요. 원동기 소지자가 한 30만 원 후반대, 그리고 그 이종 보통 소지자가 한 40만 원 초반 정도대에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학과 교육을 6시간 정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능 교육을 10시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종 보통 소지자는 학과 교육 3시간에 기능 교육 10시간, 그리고 원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 교육이 면제되고, 그리고 그 원동기 그 기능 교육 6시간만 받으면은 실제로 면허를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그 내가 연습할 때 타던 바이크로 그대로 학원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익숙해진 바이크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거의 연습하는 그대로 타다 보면 이제 합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서 합격률이 거의 90%가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라주 다음 세대인 아킬라라는 모델을 탔었고요. 국산 브랜드 아킬라라는 걸 탔었고, 저는 혼다 300 CBR 300인가? 네. 그걸 탔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가벼웠었죠. 확실히 가볍고, 그리고 핸들 자체가 약간 일자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코너가 훨씬 용이해서요. 약간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혹은 그냥 원동기를 탔던 사람들이 하면은 자기 코너를 잘 돌 수 있는. 근데 미라주는 약간 꺾인 형태가 맞아. 있어서 이거를 했을 때 좀 넘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미라주 연습할 때 거의 끝자락을 잡고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 각이 크다 보니까 잘 안 도는 것도 있고 바이크 무게가 커서 맞아. 확실히 컨트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학원에서 탔던 CBR이나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미라주보단 작아가지고 이 조작에 조금 더 용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면허를 딸 때 이 기능 교육이 이제 시험장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인데 참고로 이 기능 교육은 하루에 최대 3시간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면허 시험을 본다고 했을더라도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이틀에 걸쳐서 그 시험 그 기능 교육을 받고 다음에 그 시험을 볼 수 있고, 이제 이종 보통이나 그 면허가 없으신 분들의 이종 소형을 응시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이제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찐 후기 어땠나 한번 말해보면 거의 1교시 만에 따겠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바이크가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쉬워. 쉬웠어. 저는 그 1시간 하고 그 남은 5시간이 너무 고역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는 이제 그 기능교육과 학교교육을 받고 이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에 응시를 했고요. 그래서 둘 다 한 번에 붙은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그
그 합격 도장을 찍어줍니다. 합격 도장을 찍은 걸 가지고 이제 면허 시험장에 가면 그 면허증에 이제 이종소형이 딱 박혀서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한다면은 대략 일주일 이내의 시간 동안 약 한 40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봤을 때 40만 원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네, 맞아요. 이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렌탈도 해보고 그리고 막 사설 연습장도 가서 한 20만 원을 더 썼었는데 그거 안 가고 그냥 바로 학원을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학원이 답이다. 요점 정리. 네, 학원이 답입니다. 그래서 바이크 타고 싶은다면 그냥 무조건 학원부터 가세요. 그게 시간과 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면허 따기 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어렵게 사실 저희 4달 동안의 도전 동안 거의 이 기간이 한 2달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면허 따는 그 과정이. 면허 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가세요. 학원 가시고 나서 면허를 땄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사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크 살 때 크게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바이크를 살지 좀 알아봐야겠죠. 이제 바이크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일단 바이크는 여러 종류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분류를 굳이 나누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배기량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125cc 같은 것들이 이제 엔트리급 바이크들이고 그리고 쿼터급 이제 쿼터급 바이크들은 한 250에서 300cc 정도 되는 바이크들이 쿼터급 바이크들이고 좀 가볍죠. 그리고 미들급이 한 500cc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그 이상이 이제 리터급 1000cc 이상 되는 바이크들이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도로 가다 보면 막 이렇게 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오버리터급이라고 해서 제일 큰 바이크들 막 차 같은 바이크들이까지 이렇게 나눠보는 게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분류이고 두 번째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스포츠하게 타는 바이크들을 흔히 말하면 R차 혹은 스포츠 바이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스포츠 바이크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엔진이나 내부 구성들이 좀 보이게 만들어져 있는 네이키드 바이크도 있고 카울 같은 것들이 떠 있는 형태. 그리고 저희가 탔던 클래식 바이크 뼈대도 보이면서 그 클래식한 느낌의 어떤 그런 크롬과 스틸 느낌이 섞여 있는 그런 클래식 바이크의 종류도 인기가 많은 종류이고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크루저나 카페레이서 같은 종류들의 바이크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바이크 종류나 어떤 그 CC에 따른 분류보다 사실 실제로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는 건 아마 대부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바이크를 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될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너무 고려할 게 많아. 너무 많아요. 배기량도 봐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돼, 네. 어떤 브랜드 살지도 봐야 맞아요. 돼. 그러면서 저희도 막 이렇게 한번 찬 띄워놓고 한두 시간 뭐 살까? 뭐 맞아요. 살까? 이것만. 처음엔 다 신기하거든요.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 저희가 바이크를 골랐던 기준은 이거 어디 거야? 브랜드였습니다. 결국엔 그게 가장 쉬운 분류였다. 맞아요. 아마 지금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보통 요즘에 이제 인스타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스포티한 알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막 되게 클래식한 가죽 자켓과 같이 입고 타는 그런 트라이엄프 같은 브랜드들을 보고서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브랜드를 고르고 바이크를 샀던 케이스였었습니다. 저희가 바이크를 고르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이크는 패션이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확실히 바이크는 차도 물론 그렇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내가 입고 있는 착장과 하나가 된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바이크다 그죠. 보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지가 내가 타고 싶은 딱 바이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포츠 바이크들도 좀 타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좀 클래식한 느낌을 선호하는 저희 모습상 우리 옷 봐요. 네. 약간 이런 심플한 이런 좀 캐주얼한 옷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클래식한 모습들을 좋아하다 보고 또 그런 패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클래식 바이크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스포츠 바이크 타시는 분들 그 약간 이렇게 뭐 로고 엄청 많이 붙은 이런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클래식 바이크 탄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확실히 그 바이크랑 어울리는 패션이 있고 안 어울리는 패션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분들도 바이크를 고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에 맞춰진 바이크를 타는 게 이제 나의 패션을 맞추기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진이나 내가 바이크를 타고 다녔을 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것들을 딱 디자인하시기에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뒤에서 더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바이크 장비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라인업을 결정을 해서 오케이 난 클래식으로 가겠어. 그래서 클래식 자켓들을 모아 나가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내가 스포츠를 타겠어요. 스포츠 타다가 갑자기 클래식 넘어왔어. 이건 혹시 없네. 맞아요. 갑자기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분류랑 장르 본인이 타고 싶은 장르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오토바이 장비들을 살 때도 도움이 된다. 네. 자, 그럼 어떤 바이크를 살지를 결정하셨다. 이러면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중고로 바이크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저희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맞아요. 무조건 사고가 나요. 그게 뭐 어떤 부딪히고 이런 사고를 떠나서 넘어지고 어디 긁히고 까지고 이런 게 무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고로 바이크를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바이크가 중고로 사고 팔기가 되게 좋은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바이크 타다가 또 한 1, 2년 되면 바꿀까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변병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지금 기변병 오고 있거든요. 지금 몇 달 안 탔는데 이 기변병이 왔을 때 또 바이크를 잘 타시는 분들이 서로 바이크를 이렇게 기변하는 문화들이 이쪽에는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중고가가 한번 그 신차에서 중고가가 되고 난 뒤에는 중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중고로 사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중고로 사실 때는 이제 여러 카페들, 바이크 카페들이나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들을 검색해 보면서 좋은 매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봤었던 것들은 그 바튜메,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매물로는 가장 많이 큰 것 같고 맞아. 네이버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는 네, 무조건 나오는 카페예요. 그 바튜메라는 곳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파소라는 곳도 있어요. 파소라는 곳도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이제 어떤 바이크 중고, 약간 바이크계의 엔카 같은 좀 서비스인데 그 라이트바겐이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초반에는 좀 많이 봤었어요. 이 라이트바겐에서는 뭐 이런 신차 정보도 나오고 이제 인증 중고 이제 바이크들을 좀 판매하고 점검 기록부 같은 것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전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그 라이트바겐에서 인증 중고 매물을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바이크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바이크 쪽은 차와는 조금 다르게 튜닝이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 꼭 해줘야 해요. 커스텀이 정말 많아서 중고로 사시는 바이크들은 튜닝이 된 바이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차가보다 오히려 더 비싼 중고 바이크들도 있고, 왜냐면은 이런 그런 튜닝을 많이 해서 이런 스타일도 많이 바꾸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파츠 같은 것들을 되게 뭐 좀 직구를 해가지고 되게 좋은 파츠들을 되게 잘 달아놓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튜닝된 바이크들이 더 좋은 그런 가격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막 좀 어렵게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또 잘 안 팔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특히 머플러가 사람들이 많이 튜닝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그 약간 엔진 소리를 즐기려고. 근데 중요한 건 구조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매 2년마다 이제 환경 검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검사를 하는데 거기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튜닝된 바이크가 구조 변경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또 사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내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에 있는 바이크를 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실제로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배기음 같은 게 튜닝이 돼 있어서 더 크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는 못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앉아봤는데 뭔가 그런 그 시트고나 착자감 같은 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차와는 또 다르게 내가 실제로 수동으로 운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나와의 핏이 또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구매하실 때는 이런 플랫폼들에서 잘 검색을 하시고 실제로 그 판매자를 만나서 보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고 매물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바이크를 실제 살 때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고로 사실 뭐 신차로 살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으로 중고로 사실 때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전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기존에 사시던 분의 그 면허 자 바이크 등록을 말소하고 재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번호판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발인이 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 두 가지 절차에 따라서 그 전주인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뭐 이전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은 꼭 내가 필요한 서류가 뭐뭐인지를 알아보시고 그 전차조와 준비를 잘 하셔서, 그게 또 서명이 안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주인이 직접 안 가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전주인도 같이 간다 이러면 서명으로도 대신할 수 있대요. 자, 이제 서류 준비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바이크를 구청에 등록하러 가셔야 돼요. 이제 자동차 등록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 가시면은 이제 바이크를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바이크를 제가 갖고 있는 소유라는 거를 등록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번호판이 새로 발급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 번호판을 저에게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크 등록을 말소 후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전 번호판을 꼭 반납해야만 신규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유의하시고,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바이크는 아직도 자동차랑은 다르게 지역명이 번호판에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남 번호판을 갖고 싶다. 그러면 강남구청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송파구청에서 등록해서 송파 번호판이 됐고, 또 아는 지인분은 제주 번호판을 또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니크한데. 네, 그 유니크해가지고 그래서 번호판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것도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이크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음.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음. 크게 취득세, 인지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크게 세 가지가 자동차를 사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샀을 경우에는 중고차 구매가를 이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쓰는 그 란이 있어요. 억울해. 내가 싸게 샀는데 진짜. 그 중고 구매가에 따라서 취득세가 산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가 거래한 그 중고 거래가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또 이거는 또 현금으로만 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인지들이 현금으로만 되겠지만 이체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금을 잘 챙겨 가셔야 된다. 저 실제로 현금 없어가지고 그 옆에 분한테 빌렸어요. 네. 옆에 분한테 형 5,000원 있으세요? 해가지고 빌린 다음에 계좌 이체했어요. 네. 수입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으로 꼭 가져가셔야 되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아마 초반에 나가는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 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바이크 보험, 이륜차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원래는 이전에는 바이크 같은 경우에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 항목에서도 좀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바이크 타는 인구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바이크 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를 비롯한 메이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대부분 다 이륜차 바이크 보험을 출시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바로 바이크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이크 그 보험 보장 종류 안에 뭐 대인 배상, 뭐 대물 배상, 뭐 자기 신체 사고 등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바이크 선배님께 듣기로 예전에는 그 선배님. 대인 배상 2 같은 경우가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이크 적용을 잘 안 해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크 인구도 많아지고 다이렉트 보험도 많아지면서 대인 배상 2 항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무한으로 들 수가 있고 약간의 금액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들 수 있는 그 바이크 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자기 신체 사고가 맥시멈이 다 그냥 사망일 때는 그게 분류가 되는데 사망일 때뭐 1천, 3천, 1억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상을 그냥 1,500 정도로 그냥 네, 고정이 고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망하면 보험금을 그렇고요. 또 하나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이 다른 게 일단 이륜차 보험이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차 가격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의 외제차 수준으로 받는 거 네,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륜차가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레카도 하면서 이제 그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륜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고 나면 그대로 이렇게 질질질질 네, 끌고 질질 끌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둘 다 가벼운 사고를 한 번씩 냈는데 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동이 꺼진 채로 그대로 샵까지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취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바이크를 타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많이 다치잖아. 그죠. 근데 왜 대물 보험만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 아니 내 몸 아끼겠다고 보험을 든 건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는 그 자기 차량 보장이 안 되잖아. 내 차는 또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남 차만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바이크를 타다가 다른 차를 긁는 경우들이 많긴 하겠지만 근데 보통 내가 다치거든요. 내가 더 많이 다치는데 네. 내 보험으로 돈 더 많이 내주고 네. 내 돈으로 내 차 수리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구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억울하다. 하지만 이거 요즘에 또 바이크 보험이 의무화되어서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바이크를 등록하고 보험까지 들었으면 딱 이제 바이크를 탈 준비가 완료되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여기서부터 상상치 못했던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일단 바이크는 차와 다르게 준비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바이크를 탈 때는 4가지 아이템은 꼭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헬멧입니다. 헬멧 매우 중요하지. 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죠. 네, 일단 헬멧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체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타는 게 바이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머리여서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헬멧은 꼭 사셔야 되는데 헬멧은 또 내가 타는 바이크의 종류나 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풀페이스 헬멧. 풀페이스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머리 모두를 보호하고 또 턱까지도 보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시야가 좀 좁아지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바이크가 안전한 헬멧이죠. 그래서 풀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 위에서 이미지 쫙. 이런 종류들의 헬멧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픈페이스 헬멧이에요. 오픈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 쪽 보호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가 있고 또 벗었다 이제 썼다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장거리 주행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시내 주행할 때는 이제 그 오픈 페이스 헬멧들도 좀 스타일리시한 것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약간 마실 가실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오픈 페이스 헬멧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선글라스를 쓰시기도 하지만 고글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람이 오거나 뭐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오픈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꼭 고글 같은 거랑 같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 헬멧을 사실 때 또 중요한 점이 DOT 인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 DOT 인증이라는 게 약자는 여기 나오겠죠. 네, DOT 요런 인증인데 이제 DOT 인증을 받은 헬멧들이 아무래도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헬멧들이고 DOT 인증을 안 받은 헬멧들, 그 예를 들어 좀 소두핏 헬멧들이 있어요. 그런 좀 예쁘고 좀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헬멧들, 이런 것들은 썼을 때 이쁘기는 하지만 이제 DOT 인증을 안 받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몸은 다쳐도 뭐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회복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까지고 벗겨지고 하는 게,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단순히 쓸리거나 하는 걸 하더라도 이제 뇌 손상이 갈 수 있다 보니까 헬멧은 꼭 좋은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요한 건 헬멧은 중고로 사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합니다. 네, 중고로 사시면은 이 DOT 인증을 받은 헬멧들은 특히나 한번 그 충격이 가해서 한번 사고가 나면 이미 그 헬멧으로서의 수명이 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멧은 중고가 아닌 꼭 신품으로 사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헬멧들에는 또 주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일단 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아라이, 쇼웨이, 또 국산 브랜드인 홍지, 뭐 이런 헬멧들이 있고, 또 헬멧 안에도 바이크처럼 스타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이, 쇼웨이, 홍진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이런 스포츠 바이크들에 조금 더 가깝고, 그 유럽 뭐 헬멧? 유럽 헬멧들, 뭐 예를 들어 벨이라던가, 그리고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모테로스 이런 쪽 헬멧들, 그 레트로버 이런 쪽 헬멧들은 좀 더 클래식 바이크들에 좀 맞는 헬멧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바이크를 타는지에 따라서 헬멧의 브랜드나 종류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헬멧 쓸 때 이 밑에 턱근 조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좀 있는데 D링이라고 하죠. 그 D자 모양의 링이 두 개 있어서 그걸로 이제 턱을 조이는 방식. 그게 안 벗겨져서 약간 최고로 치더라고요. 단순하긴 한데, 단순하고 불편하긴 한데 그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 풀리니까 좋다. 약간 버튼 방식으로 되는 건 그 부분이 깨지면 이제 풀려서 벗겨질 수가 있는데, 맞아요. D링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봤던 게 뭐냐면, 이 헬멧을 썼을 때도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턱근을 안 조여서 턱근을 안 조여서 헬멧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 아작난대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헬멧을 썼을 때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헬멧 쓰고 가는데 갑자기 막 뭐가 따닥따닥 거리면 이게 디링을 안 채운 거거든요. 네. 타타타타 소리는 뭐야 이런데 채워야 된다. 네. 그리고 디링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확실히 바이크가 속력이 있고 다치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다 보니까 헬멧이 이게 어떻게 벗겨져 하더라도 벗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디링이 달린 헬멧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이크 탈 때 사야 할 용품 두 번째는 바로 자켓입니다. 라이딩 자켓.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헬멧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라면 자켓은 이제 넘어졌을 때 그리고 쓸렸을 때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인데, 라이딩 자켓이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가죽 자켓 같은 걸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런 폴리에스테르나 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자켓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그런 보호 장구들이 곳곳에 박혀 있지만 좀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패션 자켓 같아 보이는 그런 자켓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자켓을 사실 때는 여기 뭐 그 팔꿈치, 그리고 어깨 쪽,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등 척추 보호대까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보호대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 사고가 나고 어디에 쓸렸을 때 내가 나의 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자켓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을 시작하실 때 꼭 하나 이상은 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켓도 그 스타일이 또 있어요. 뭐 스포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내즈나 뭐 그런 쪽 그 브랜드들이 좀 스포티한 자켓들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바이크다 보니까 좀 여러 브랜드들을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뭐 헬스톤이나 뭐 여러 브랜드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했었던 브랜드는 그 브로거라는 브랜드예요. 브로거. 폴란드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완전 그냥 패션 아이템 같은데 또 이 안에 보호대들이 다 차져 있어가지고 완전 클래식 바이크 타기 너무 좋았어요. 맞아. 딱 잘 어울리는 핏이 잘 맞고. 그리고 바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바지도 있어가지고 깔맞춤하기 되게 좋다. 맞아요. 바지도 청바지 같은 게 나오고 하는데, 참고로 좀 한정된 예산이라면 자켓과 팬츠 중에는 자켓을 먼저 사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고, 근데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 자켓과 팬츠를 좀 같이 구매를 하셔서 이제 팬츠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랑 또 엉덩이 뼈, 그리고 이제 좀 옆에 그 골반 쪽을 보호하는 패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드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자켓이나 팬츠를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이 팬츠나 자켓 안에 있는 이 안에 안감 소재들이 그냥 일반 천이 아니라 그 안 타는 소재,
케블라 소재로 제작되어 있는 옷들이 있어요. 그 경우 케블라 소재는 실제로 저희가 슬립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몸이 이렇게 쓸리면 대부분의 옷들이 이렇게 타버리거든요. 근데 케블라 소재는 안 타는 절연 소재여서 그 실제로 쓸린다고 하더라도 그 케블라 소재 쪽만 타지 않아서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여름 때 이제 메쉬로 된 이제 라이딩 자켓들 있잖아요. 근데 메쉬 소재가 그렇게 잘 탄대요. 쓸리거나 하면. 근데 그 안에 케블라가 있으면 그게 쓸려도 겉은 타지만 안은 안 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메쉬 소재가 타버리면 문제가 피부에 박혀. 맞아. 이게 녹으면 피부랑 같이 녹기 때문에 화상이랑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부 상처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자켓과 팬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는 장갑입니다. 장갑. 네, 장갑은 사실 장갑이 굳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그 부딪히는 경우에 인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에도 넘어질 것 같으면 손으로 땅을 짚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딪힐 경우에도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 있다 보니까 그 손이 보호가 돼야 되고 또 특히 요 부분이 팜 쪽에 대한 보호가 되는 기능성을 가진 장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꼭 처음에 사서 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꼭 이건 구매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제 신발이 생각보다 또 중요해요. 이제 신발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발이 그 이제 바이크를 타다가 또 접질리거나 다칠 때 맞아요. 이제 발로 떨어지는 구간이나 혹은 뭔가 발을 부딪히는 구간에서 이제 발목이 접질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다가 이제 하부 그 엔진 배기 쪽에 제 발목을 갖다 대가지고 화상을 조금 입었거든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 발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조금 꼭 발목까지 높이 올라오는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바이커 전용 신발이거나 아니면은 클래식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목이 긴 부츠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신으니까 신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안전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이크 탈 때 거의 꼭 필수로 사야 되는 용품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을 말씀드리면 바이커들이 거의 필수로 쓰는 물건인 세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 바이크 타면서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세나가 뭐예요? 세나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나는 일종의 약간 그 원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 같은 제품인데요. 일단 바이크를 혼자서 탈 때는 이 세나가 일종의 약간 그 헬멧 안에 스피커처럼 작동을 해서 뭐 음악을 듣거나 하는 전화를 받거나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이걸 바이크를 이제 2명 이상 타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바이커 둘 사이에는 이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손발 같은 게 있긴 하더라도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세나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나를 통해 같이 무전기를 켜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바이크를 타러 가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 세나를 통해서 2명 이상의 사람들도 이 세나의 근거리 통신으로 같이 얘기를 여러 명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커들끼리 함께 라이딩을 할 때 세나를 끼고 달리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 양양 갈 때도 세나로 잡담을 하면서 이게 뭐가 됐네 저가 됐네 하다가 커피 한잔 마실까? 이러면 이제 골목을 들어가고 맞아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달리다가 이제 뭐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하면 저기 뭐가 있어 미리 말해주면 뒷사람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부가적이긴 하지만 차량에 블랙박스를 다는 오토바이용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후면부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뭐 대략 한 2-3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고프로나 뭐 이제 액션캠, 뭐 인스타 360 같은 거를 사실 때도 뭐 이제 뭐 별도로이기는 하지만 뭐 40만 원, 한 6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가장 자유도도 높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지만 이제 이 바이크의 사실 핵심이자 꽃은 튜닝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크의 튜닝에 들어가는 돈이 또 상당히 크고 다양합니다. 맞들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네, 이게 바이크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뭐 튜닝에만 뭐 몇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할리 뭐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올린다거나 뭐 바퀴를 바꾼다거나 하면 정말 대공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커스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근처에 가까운 바이크 샵이나 어떤 튜닝샵 같은 데 가시면은 자세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바이크를 살 때 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필요한 절차 그리고 구매해야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그러면 바이크 탈 때 총 얼마나 드나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금액을 조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로 학원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을 가신다는 전제하에서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대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크를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뭐 적게는 뭐 한 300, 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00만 원 넘게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300을 보다가 점점 돈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뭐
뭐 마티즈 보다가 벤틀리 사고 나온 거 저도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이크 구매가가 이제 이거는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죠. 구매가가 들어갈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이제 바이크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랑 임지세입니다. 이것도 바이크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최소한 3, 40만 원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 금액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보험료가 들어갔고요. 보험료는 저희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산 바이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만 원 전후반대의 바이크를 샀고 나이대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그 경우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크를 살 때 들어가는 거. 그리고 헬멧에 최소 한 30에서 50만 원. 그죠. 거의 최소가 30. 최소 3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이하는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자켓 팬츠 사는데 자켓만 한 30만 원 정도. 팬츠도 한 30만 원. 그래서 뭐 자켓만 산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장갑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 정도. 그리고 세나도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바이크 가격을 제외하고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는 쓰실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이제 바이크를 입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크를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사신다고 하면은 그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셔야 이 바이크 입문하실 때 예상하시는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이 금액을 고려를 못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몰랐죠. 그냥 바이크만 사면 되는 줄 알고 네. 바이크 샀더니 잠깐만 필요한 게 더 있어? 네. 같은 거예요. 계속 나와요.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야 이번 도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도전이었다. 비싼 도전이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안전과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크를 대략 한 7, 800만 원짜리를 사신다고 전제했을 때 그래도 돈 1,000만 원 쓰실 각오는 하셔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출 비중인 바이크가 그래도 중고로 되팔았을 때 그 중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다 보니까 이 소모품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좀 또 환급할 수 있는 또 다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유류비?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유류비가 뭐 진짜 한 번 넣을 때 정말 많이 넣어야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보통 한 2만 원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급류를 넣고 있어서 이제 바이크가 예민한 바이크들은 고급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류를 넣어도 한 3만 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유지비는 생각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주차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꿀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주차비. 그냥 가다가 자전거 같이 있는 동네에 이렇게 세워놓고 네, 세우면 아주 이거는 또 저희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바이크 편을 하면서 겪었던 바린이들을 위한 이제 꿀팁 정보 상편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하편에서는 바이크를 실제로 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준비돼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희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